이제 우리 교재에 우리 교재 210페이지죠? 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참 고칠 게 있어가지고 아까 통째로 빠진 게 있었죠? 지문이 지금 앞으로 가서 203페이지 보실까요? 3페이지에 2번의 특별명화 조건인데요. 110조. 그 조문의 그 111조 2항에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항계에 있는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쓰시면 되겠죠. 예. 네. 자, 돌아오겠습니다. 네, 210페이지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일괄매각 결정의 이제 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지금 이게 이제 민법에서도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민법, 365조의 일괄매각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민지법에서 얘기하는, 하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다른데 이제 그게 어디 있냐면은 제가 일단 그냥 보시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자 절차를 쭉 보면서 끝자리에서 보겠습니다. 자 210페이지에 아까 일괄매각 결정의 절차는 이제 일단 관할에 달았을 때는 가번처럼 그 일괄매각하는 법원으로 다 몰아줘라. 그래서 이송과 병합을 해줘라. 하는 것들이 이제 그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일괄매각은 그 요건만 충족한다면은 개개 물건에 대한 그 압류 채권자가 달라도 소유자가 달라도 또 나가서 경매 사건의 관할에 달라도 그 물건에 대해서 개별적 경매가 순서가 막 바뀌어도 매각일 전까지는 일괄매각할 수 있다라는 것일 거고요. 또 이송은 이제 법원의 여러 개의 재산, 다른 법원, 다른 집행관에 개선된 것에 대해서도 현재 그죠? 일괄매각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일괄매각 결정한 법원으로 다 사건들을 이제 이송한다. 그리고 사망은 병합을 한다는 얘기고 관련 재판적이 원래 안 되지만 관련 재판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자. 그런 얘기고. 자, 나번 보겠습니다. 나번에 일괄매각 결정의 결정식은 언제라고요? 매각, 그죠? 기일 전까지다. 그래서 1항 보면, 일괄매각 결정은, 최저 매각 가격 결정을 한 후나, 그 동시에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는 그 매각일 전까지만 하면 된다. 그리고 따라서 일괄매각에 따라서 이제 팔아야죠. 파는 절차가 이제 매각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1항에 일괄매각은 여러 개의 매각 목적물을 개별적으로 우리가 매각하지 않고 동일인이 한꺼번에 매수할 수 있도록 일괄해서 파는 걸 말합니다. 그죠? 따라서 일괄매각 결정할 때는 여러 개의 매각 목적물을 한 개의 목적물로 봐서 집행 절차를 진행해서 압류 절차, 현금화 절차, 배당 절차를 모두 일괄적으로 하나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과 또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달랐을 때는 최저 매각 비율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괄 매각 취지도 공고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일 공고에 일괄 매각한다는 취지를 적어라 하는 것들이 규칙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일괄 매각했을 때 그럼 만약에 여러 개의 부동산이 A1, A2, A3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허가 됐을 때는 이때는 전체에 대해서 불허가를 하라. 그게 판례다. 잘 나옵니다. 이것도. 4번 잘 보시고 5번에 또 전체 토지에 대해서 이거 잘 나옵니다. 5번도. 만약에 우리가 이 공유자에 대한 조건 A1, A2, A3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A1, A2, A3가 있어요. 그러면
이 A1이라는 사람, 이 A1이라는 이 이쪽에 있는 공유자가 A2, A3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일괄 파는 길에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번에 이건 토지에 대한 사건이었었는데 전체 토지에 대해서 공유자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부정한 판례입니다. 아주 너무 유명한 판례이기 때문에 볼까요? 집행법원이 일괄 매각 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 부동산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일부의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 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2005마 1078 판례인데요. 잘 보시고 일괄 매각 결정을 이해한 개인에게 일일이 송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집행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나중에 매각 허가가 됐을 때는 이의 신청이나 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당표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 이렇게 이제 일괄 매각했을 때 이렇게 A1, A2, A3에 대해서 이제 각 경매 대금이 들어오겠죠. 그랬을 때 그 배당 받을 자가 같을 때는 뭐 사실 하나의 배당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채권자다. 여기 전부 다 갑이다. 그러면 우리가 배당표나 배당이나 같이 배당표도 하나로 작성되는데 그게 아니고 A1에 대해서는 갑, A2에 대해서는 갑과 을, A3는 갑을 정 이렇게 그 각 재산의 대금에서 배당 받을 채권자가 달랐을 때는 이때는 물건마다 다시 한번 물건마다 배당표를 따로 작성하자라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물론 실무에서는 물건이 여러 개고 각 재산에 대해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달랐을 때는 배당표가 하나로도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지만 사실은 이 경우에도 각 물건의 대금 배당 관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배당 경위를 알 수 있는 배당 내역서라든지 중간 배당표를 같이 첨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최종적인 배당표라는 것은 그 합산한 것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2003년 9월 5일자 판례입니다. 그래서 대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됐습니다. 그런데 그 각 재산에 대한 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달라요. 그럴 때는 그러한 배당표 작성을 어떻게 합니까에 대해서는 거기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12페이지에 그런 말을 해요. 달랐을 때는 그 각 부동산 대지와 건물 따더라겠죠. 그런데 뭐 대지는 3억, 건물은 2억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물건의 대금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2억, 토지에 대해서는 3억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걸 개별 배당 재산으로 만드는 거죠.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각 대금마다 따로따로 배당표를 작성하라. 그래서 배당 이의를 할 때도 그 각 물건에 작성된 배당표에 대해서 배당 이의를 따더라 해란 거예요. 만약에 대지와 건물에 대해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됐더라도 이 대지 매각 대금에 대한 배당표,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한 배당표에 각 채권자의 배당이 합산해서 하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문제를 따로따로 작성하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아까 개별 배당 재단에 대한 문제는 조문에도 있듯이 101조의 2항에도 있던 겁니다.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따라서 그 2항에 보시면 매각 절차에서 2항입니다. 2항에 각 재산의 대금이 뭐 건물 2억, 토지 이렇게 3억 했을 때 특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각 재산에 대한 최저 비율. 그러니까 이건데 건물이 돈 배당, 건물에 대한 돈 들어온 돈이 2억, 토지에 대해서 들어왔다면 이게 3억이겠죠. 그러면
역시 이렇게 5분의 3, 5분의 2가 최저가의 비율이겠죠? 비율이겠죠. 이제. 그래서 비율을 정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경매했다가 만약에 여기서 그죠? 들어왔을 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일괄 매각할 때는 우리가 그 가격 재산에 대한 배당받을 채권자나 채권에 닿았을 때는 이게 미리 5분의 2, 5분의 3 이런 식으로 정해서 최저가를 정하라. 그래서 일단 5억이다 팔렸다 그러면 이렇게 5억의 5분의 2는 건물, 5억의 5분의 3은 토지 이렇게 이게 7억 들어왔다, 7억 들어왔다, 7억 그러면 7억의 5분의 2, 7억의 5분의 3은 이렇게 나눴다 되는 것이죠. 비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5분의 2, 5분의 3으로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거기 비용도 같다. 그런 얘기죠. 최근에 이제 대원 판례는요, 1995년 3월 2일자 판례에서 부동산별로 최저 매각 대금을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최저 대금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 매각을 했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낙찰 허가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6번에 그 일괄 매각 결정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항고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괄 매각 결정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죠? 매각길 전에 이렇게 일괄 매각 결정을 하죠. 보통은 최저가 정할 때 미리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팔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허가를 갔을 때 이 허가에 대해서 우리가 즉시 항고로 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게 이제 6번에 213페이지에 있는 일괄 매각 결정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그건 나중에 허가한다음에도 항고할 수 있다.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있는 여기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민법상 또 365조에 일괄 매각 경매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민법상 경매는 다른 거다. 그래서 민지법상 지금 하셨던 98조의 경매하고 민법상 365조 경매 다른 거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이 다르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자, 민법 365조는 뭐예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라는 366조라는 조문에 의해서, 즉 법정지상권이 없는 그런 건물의 경우에 우리가 그 일괄 매각 결정을 해서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팔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 365조의 계다. 그 뭐냐? 이건데 우리가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보통 이제 토지 위에다가 아무도 건물이 없습니다. 나대지라고 해서 나대지다 합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 위에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이거 돈을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K환 은행에다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A라는 소유자가 소유자입니다. 땅 주인이죠. 자, K1에다가 대출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K1은 이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건물은 없으니까 설정 안 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돈을 빌려가지고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축조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축조했는데 이 대출금을 못 갚아요. 분양이 안 돼서 못 갚아. 그러면 이 K1은 일단 토지에 대해서 뭡니까? 임의 경매를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넣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이 토지만에 대해서 여기 만약에 입찰자가 여기에 Y라는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받겠죠. 그러면
이 땅 주인은 이 A에서 Y로 바뀌고 건물은 계속 A가 되죠. 결국에는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던 토지 건물이 토지 어느 일방에 대한 저당권이 경매가 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건물의 운명은요, 이 저당권 뒤에 들어온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은 Y라는 사람한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당권 뒤에 지상권이 없습니다. 설정할 수가 저당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저당권 뒤에 생긴 건물은 당연히 지상권은 없죠. 쉽게 말하면 저당권 뒤에 지상권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지상권 가지고 저당권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Y라는 사람은 토지만 경매되고 이 사람은 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Y는 결국엔 건물을 철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와중에서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물론 실상 이런 경우에 철거를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어떤 개인적이나 국가적으로 이 건물이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느니보다는 하나로 해서 파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또 철거해서 또 서로 간에 분쟁을 하고 소송을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 토지 저당권자에게 토지의 저당권자는 물론 이 건물에 대해서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의 토지를 경매할 때 건물도 같이 토지를 경매할 때 건물도 같이 일괄로 경매를 주자라는 것이 이게 민법에서 얘기하는 365조의 일괄 매각 절차를 말합니다. 이걸 일괄 매각 결정이에요. 그 전제는 법정 상권이 없기 때문이고 저당권 설정 후에 신주됐기 때문에 된다. 그죠? 따라서 이렇게 임의경우에 대해서 그러면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하자. 다만 이 토지가 만약에 이게 4억이고 건물이 1억이다. 그래서 5억에 팔렸어요. 그러면 이 토지의 저당권자는 이 토지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는 것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배당을 못 받습니다. 물론 여기다 가압류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다른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결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민사집행법상 여러 개의 건물에 대해서 어떤 이용관계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98조에 따라서 일괄 경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이건 토지와 건물에 국한된 거고요. 또 저당권에 대한 임의경매에 국한된 겁니다. 저당권 설정은 신축 건물에 했을 때 민법 365조에 한정된 조문만 하나 있는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일괄 경매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직권으로 안 됩니다. 그냥 신청을 하는 것이지. 또 이것은 아까는 매각기 전이지만 이거는 공고조건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이건 처음부터 경매를 할 수 있지만 물론 이거는요. 처음에 토지만 경매했다가 나중에 건물을 추가할 수 있어요. 추가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실까요? 자, 213페이지에는 7번의 민법 365조의 일괄 경매다. 자, 일괄 경매 행사라는 것은 어떤 남용이 아닌 하다면 저당권자는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일괄 경매는요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고요, 토지와 건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그게 권리서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민법상의 것은 저당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 신청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따라서 나대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그 설정자가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축조했을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을 경매를 넣자는 것이 민법 365조고 그 조문에 따르면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것이 그 골자예요. 물론 이 건물에 대해서도 원래는 아까 A라는 소유자가 땅 주인이 즉 설정자가 줄 수도 있지만 여기는 건물을 사용 수익했던 사람이 줬다가
다시 A한테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용익권자가 축소된 경우도 가능하다. 예컨대 설정자로부터 그 토지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받은 자가 예컨대 B라는 사람이 A가 아니라 B가 그 건물을 축조했다가 나중에라도 A한테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나중에라도 건물의 소유권을 설정한 사람이 취득했다면 그런 경우도 일괄 경매를 허용하자라는 것이 2003년에 어떤 판례였죠. 또 우리가 이게 만약에 다른 쪽에 걸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판례는 나대지에 설정된 후 건물의 일부가 이 건물이 예컨대 나대지에 있었어요. 이 A라는 소유자 저당권이 됐죠? K가. 그럼 이게 이 안에 있었던 건 되는데 이게 약간 걸쳐. 이게 이런 경우도 할 수 있냐? 이 경우도. 그렇죠? 인접된 지에 대해서는 남권 아니냐? 그 인접지에 걸쳤을 때 되는 것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축물의 건물의 일부겠죠. 전부가 아니고 일부가 인접한 다른 대지에 걸쳐 있다면 그 건물 전체가 불가분으로서 소유권의 객체를 이루는 것이고 땅에 대한 건물 저당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365조의 일괄 경매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85년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판례와 규정들을 명확히 정돈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지금 저당권 설정 후에 신축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저당권 설정 후에 신축한 경우도 되지만 그게 아니고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도 있다. 그죠? 판례에 따르면 예컨대 처음부터 토지에다가 여기다 K1 건물도 K1 이렇게 처음에 공동 담보를 했다가 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런 경우도 이 신축 건물자가 했을 때는 저당권 후에 신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거기 함께란 말은 뭐죠? 함께란 말은 토지 건물 공동 저당했다가 철거한 후에 또 신축했을 때 된다. 볼까요?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채무자가 처음에 대지와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한 후에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이 경우에도 지상권이 없으니까 365조에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봤지만 이제 이게 저희가 그때 민법에 민법 365조에 일괄 경매 청구라는 그 민법에 이제 2차 문제로서 50점짜리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도 제가 알기로 그때 6회 던가요? 6회 때였었던 것 같은데 아주 그때도 어려운 문제였었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게 민법과 집행법상의 일괄 경매가 다르구나. 그래서 오른쪽에 우리가 민법 365조의 일괄 경매는 저당권자에서 인정되는 권리고 또 저당권자가 법원을 통해서 소송장에 행사하는 것이고, 그죠? 따라서 저당권이 아니었던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를 팔 때 이괄해서 팔자는 그런 것이고, 또 저당권자의 경우에는 이제 저당권자의 그 권리니까 저당권자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따라서 일괄 경매 신청에 굉장히 의존합니다. 이건 법원의 재량이 없기 때문에 과잉 경매 경우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잉 경매도 민법상 365년 적용된다. 그러나 이제 오른쪽에 있는 96조는 하나의 경매법원에서 인정하는 절차법상 원리고, 그죠? 법원이 결정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해서 그 위치, 형태, 용하게 고려하는 것들이다. 과잉 경매는 좀 제하자는 것도 있습니다. 또 법원이 할 수도 있다. 법원이 다 직권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골자죠. 자, 이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판례를 좀 보시면요.
210페이지에 있는 10페이지에 있는 그 판례를 보겠습니다. 판례가 2001년 판례인데,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해요. 우리가 토지만 예컨대 이 KY라는 사람은요, 민법 365조의 일과 경면은요, 저당권자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처음에는 건물을 하지 않고 토지만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토지를 경매 신청하다가 나중에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건물도 7월 달에 추가했어요. 그러면 이 토지만 경매 신청했다가 나중에 건물을 추가로 할 수 있는데, 이 추가 경매 신청을 할 때 어떤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고 또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추가를. 그거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10페이지에 365조에 의한 일괄 경매 청구권은 토지의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후에도 나중에라도 건물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경매 기일 공고 시까지 일괄 경매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해가지고 두 개의 사건을 병합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추가 신청을 할 때의 방식은 거기 365조에 있는 건물에 추가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다가 그 일괄 경매에 대한 이러한 요건들을 쓰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추가를 쓰는데, 추가하는 인지도 내야 됩니다. 따로 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토지 등기가 되어 있는 그 저당권이 되어 있는 선행하는 건물 신축 전에 선행하는 토지 저당권 등기부, 토지에 대한 토지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서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괄 매각 결정을 받습니다. 좀 이제 쉽지만 이제 매각 실시를 보고 좀 시겠는데요. 일단 매각의 실시는 이제 일단은 경매 기록을 집행관이 다 이제 넘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원 사무관이 집행관으로 하여금 경매를 이제 실시해야 되니까 매각일 전에 매각 명령이 붙여져 있는 기록을 집행관한테 교부하고 한다. 이것들이 이제 인계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1조에 이렇게 나오죠. 예규에 있습니다. 예규죠, 이게. 그래서 매각일이 정했을 때 법원 사무관은 경매 기록을 검토해서 적어도 매각일 전날까지 일괄해서 집행관에게 매각일 기록 인수시켜라. 그죠?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12조에 매각 명령을 이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집행관은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즉 매각 명령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그죠? 따라서 기일 입찰일 때 기록에 매각 명령이 붙어 있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진행할 것인지 또 확인 조치를 취해라. 어때고요? 법원은 일단은 이제 이렇게 직권으로 앞으로 팔릴 날이 매각기일과 결정기일과 매각 방법을 지정하고 집행관에게 매각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최초의 매각기일은 이제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한 달 안으로 정해주고 적어도 공고일로부터 2주 후 우리가 20일 안으로 정해서 줘라. 그 다음에 이제 매각 사건 목록과 명세서 표시가 또 이거 예규죠. 다 예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매각 사건 목록을 작성하고 명세서, 현안조사 보고서, 감정평가서, 복사본, 사본과 함께 경매 법정에 등에 또는 비치하라. 뭐 이제 요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자, 4번, 따라서 매각기일의 실시. 매각기일은 이제 집행관이 나가서, 법정 나가서, 집행관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때 매각기일에 그 열람 신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문에 있죠. 12조에 있습니다. 매각기일의 진행. 집행관은 이제 기일 입찰이라든지, 그 호가 경매 방법에 의해서 할 때, 매각기일에는 명세서, 현안조사서, 간평서, 이 세 가지 사본을 볼 수 있게 하고, 앞서 그 특별 매각 조건이 있었을 때는 그 고지를 해줍니다. 고지해주고 법원이 정한 매각 방법에 따라서 매수 가격 신고를 하세요라고 최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매수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그래서 108조의 그 매각 장소의 질서 유지가 있고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 등을 통해서 방해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특히 우리가 부당하게 당합하는 행위, 그렇죠? 방해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안 되고 뭐 교사 같은 것도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매수 신청의 최고. 일단 매수 희망자 전원이 알 수 있도록 매수 신청하세요라고 최고를 합니다. 그래서 입찰표라는 비밀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하고 그 최고가 곧 매수 신청의 최고다. 따라서 매수 신청이라는 것은 결국에 절차적으로 매각 허가를 결정을 구하는 신청이고, 그렇죠? 이것은 마치 민법상 매매 계약의 최악의 성질을 가진다. 조건부나 기한부는 안 되는 거다. 다음 매각일의 진행 112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매수 신청의 자격. 그죠? 따로 집행관은 이제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또 아니면 대리인이 왔다면 대리인의 위임장, 대리인 임명 같은 것들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자격을 확인하고 물론 법정 대리인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물론 이제 4번에 경매 목적물을 취득할 때 각종 허가서, 주로 농취증 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신청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신청할 때는 필요 없고요. 나중에 자기가 그 허가 결정 시까지 나중에 구하면 되니까 신청 시에는 별도로 허가서 같은 걸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예규는 이제 기일 입찰과 기간 입찰에 따라서 그런 자격에 대한 증명서를 내라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라라는 절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기일 입찰의 예규에 30조에 있고 신분증도 봐라 것도 있고요. 또 기간 입찰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리인의 그렇죠. 대리를 통한 매수 신청인데 이 대리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뭐 변호사, 법무사 관계 없습니다. 누구나 대리할 수 있고 또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업을 했을 때 뭐 입찰 대리 할 수 있지만 이건 다른 얘기고요. 또 대체줄에 입찰자가 이제 A라는 사람이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입찰하고 또 똑같은 물건에 있어서 B의 대리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입찰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또 K라는 사람이 A, B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한 대리인이 되는 것인지 이게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거기 동일인이 A라는 사람이 그죠? 갑과 을에 대한 대리인이 됩니다. 그건 결국에는 갑과 을의 대리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럼 똑같이 쓸 수도 없고 다르게 써야 되는데 물론 이제 가로 안에는 다른 얘기 있죠. 이건 공동입찰. 그런데 갑을 병이 3분의 4요. 그러면 그 이때는 갑을 병이 3분의 4니까 이때는 을 병이 못 나와요. 바빠서. 그러면 갑이 을의 대리인, 병의 대리인 할 수 있죠. 그건 같은 소유자끼리 얘기죠. 그래서 공동입찰 대리는 같은 사람이 살 때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대리할 수 있죠. 대리 입찰에 대해서 위임장을 첨부했을 때는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그 즉시 제출할 수 있다면 된다 그러는데 지금은 무조건 아예 위임장이 없었다면 아예 개찰에 포함할 수 없다. 뭐 위임장이 인감증명 같은 거 가져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동입찰. 이제 여러 명이 사는 경우도 있죠. 여러 명이 삽니다. 그래서 공동일 합의로 사가지고 이제 지분을 표시해서 삽니다. 넘어가서 과거에는 공동 입찰할 때는요, 뭐 법원에 허가 받았는데 집행관에 허가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허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허가제 필요 없습니다.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따로 이렇게 여러 사람이 공동 입찰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동 입찰자의 대리인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10명이 하면은 그 중에 A1, A2가
8명을 대리할 수도 있고 그저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판례는 공동 입찰에 대해서는 불가분이니까 공동 입찰했을 때는 일괄해서 매각 허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 입찰인 중에서 불허가 되고 있다. 그러면 전부 다 불허가 됩니다. 전부가 불허가 돼. 그 다음에 매수 신청에 대한 제한 금지인데 규칙 59조가 있죠. 아예 조문에 다음 같은 사람들은 그 알레 입찰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채무자 안 되겠죠. 채무자는 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다 알고 있어, 정보를. 집행관. 또 그 물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감정인. 안 된다. 따라서 규칙 60조에 이렇게 매수 신청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일정한 자기 있는 사람은 법원이 아예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그래서 채무자 안 된다. 다만 이제 채무자가 안 되는 것이지 보증인들은 보증인들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또 물상 보증이라든지 제함실자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상 보증인도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또 보좌관 그런 경우도 안 되는 경우 있다. 3번에 재매각할 때 재매각이란 말은 이제 나중에 매수했다가 잔금을 못 낸 사람이죠. 못 냈을 때 다시 팔게 되는데 그 못 낸 사람 매수인은 나중에 또 살 수 없죠. 자기가 돈을 못 냈기 때문에 다시 또 나중에라도 팔려서 다시 매수 신청할 수 없다. 2009년 판례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채무가 매수 신고인이 매수할 능력이 없을 때는요 불허갑니다. 그런데 이때 능력과 능력이 없다라는 의미는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적인 능력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잘 보세요. 별 치시고 뭐 너무 이제 유명한 판례가 됐죠. 이것도 지금 이제 우리가 채무자의 경우에는요, 입찰할 수 없겠죠. 당연히 입찰 돈이 있으면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A라는 사람의, 그 건물의 채무자는, 당연히 채무자는, 매수 신청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만약에 등기부에 A1이 있고 A2가 있다. 그죠? 근데 요게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다. 사실은 근데 두 사람이 부부다 이거야, 부부. A1은 남편이고 A2는 처다. 그러면 원래는 남편이 경매를 넣을 때는요, 남편 재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압류가 들어가지고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압류가 돼서 경매가 되면 이런 경우는 채무처가 오히려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채무자는 남편이지 처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판례는 2009년 언제 거예요? 10월 5일자 아니에요? 요 판례는 너무 중요한 판례예요. 그게 아니고 A가 죽었어. A가 사망했습니다. 자, 사망하면 A가 가지고 있던 지분 2분의 1은 이 처한테 A2한테 상속이 되면서 당연히 모두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 상속과 채무 상속이 같이 우리가 포괄적 승계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상속된 물건에 대해서 경매됐을 때는 그때는 앞에와 달리 이 상속됐을 때는 이 처는 여기 상속 채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입찰권이 없다. 없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오른쪽 219페이지에 남편인 을과 공유하던 중에 남편이 사망함으로써 재산상속을 했을 때 생전에 공유 지분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됐을 때 그 공유 지분으로서 자기가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그 경매 절차에서는 결국에는 채무자다, 즉 상속 채무자다 써놓으시고 상속 채무자니까 그런 우리 조문에 매수 신청이 금지됐다. 따라서 만약에 이 사람 앞으로 설사 법원이 모르고 허가를 했더라도 우리가 121조에 따르는 이후에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한테 허가했다. 그건 항고할 수 있죠. 이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의 방법. 자, 우리가 103조의 강제경매에 대한 매합 방법은 우리가 보통 법원에서 하라. 법원에서. 또 법원이 정한 데서 하라. 그래서 매합기일에 호가 또는 우리가 입찰, 기간 입찰 세 가지 할 수 있다. 그래서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이 있다. 자, 기일 입찰은 그 장소, 법원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찰표를 줘서 하는 것이다. 보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라. 그렇죠? 보통 1시간 내, 2시간 내 이렇게 동시에 로건을 동시에 하라. 또 입찰표에다 기재해라. 규칙 62조에 입찰표에다 기재하라. 또 거기 보시면 이제 3번 사망사항 5항 규칙 62조에 법인일 때는 대표자격 증명서 내라. 대리일 때 대리자격 증명서 위임자 내라. 또 지분율은 내라. 공유자일 때. 그리고 입찰을 일단 입찰할 때는 입찰한 다음에 취소 변경 교환 안 된다. 또 물건마다 써라. 물론 일괄매각은 별개입니다. 일괄매각은 물건으로 써야 되니까 여러 예외고요. 이렇게 입찰 가격에는 입찰표에는 사건 번호 표시, 대리인의 표시, 입찰 가격 얼마에 할 것인지 물건 번호, 날인까지 써야 됩니다. 물론 날인은 인감이 필요 없죠. 무인할 수 있죠. 자, 입찰 가격은 어떤 금액을 써야 되는 것인지 일정한 금액을 비례로 쓰면 안 되고요. 그죠? 입찰 가격은 한 번 썼다 고치면 완전히 무효입니다. 또 같은 매합기일에 사건 번호가 두 개다. 그럴 땐 사건 번호 달았을 때는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따로 써라. 또 입찰표 이중 조치는 무조건 무효다. 네, 넘어가서 보시고. 네. 자, 기간이란 말은 이제 일정한 기간을 이제 원고리를 위해서 일정한 기간을 주는 제도죠. 그래서 일정 기간을 줘서 보통 한 달 안에 기간을 줘서 10%에 해당하는 돈을 예컨대 서울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창원에 있는 건물을 내가 사고 싶어. 그럼 창원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기간 입찰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대한 기간 안에 그죠? 그런데 지금이 7월 5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8월 말까지 이렇게 7월 말까지 입찰하세요. 그 안에까지 입찰하세요. 그래서 우편으로 보냅니다. 우편으로 보내요. 거기다가 계약금에 해당하는 최저가의 10% 해당하는 돈을 넣어서 보냅니다. 근데 이때 보통 입찰할 때는 흰 봉투에다 돈을 넣지만 이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낼 때는 돈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입금을 해서 넣어야 돼. 입금표를. 그런 것들. 그래서 보실까요? 기간 입찰은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저가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넣어야 되는데 이때는 직접 넣거나 아니면 우편을 통해서 제출하라. 중요한 것은 은행에다가 납부를 해서 돈을 넣는 것이 아니고 입금표를 넣어라. 또는 보증보험서를 내라.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 갖다 내라. 3번. 보통 기간 입찰은 보통 한 달 텀. 적어도 입찰 기간은 일주 이상은 줘라. 한 달 안에 줘라. 그죠? 따라서 7월 말까지
이를 마감을 하면요. 그 입찰 기간이 끝나면 바로 일주일 안에 바로 매각기를 잡아야 됩니다. 매각기를. 또 똑같이 결정기일도 일주일 안에 정합니다. 그 뒤로. 자, 입찰표를 주는 것은 직접 가서 내는 경우도 있죠. 한 달 안에 마침 내가 7월 15일에 갈 일이 있어. 그러면 7월 15일에 가서 집행관한테 이달 말일까지니까 그때 낼 수 있죠. 아니면 우편으로 낼 수도 있고 미리 갈 일이 없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7번에 입찰 봉투 같은 거 서류에다가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적어도. 그래서 뭐 기간이 지났다든지 또 밀봉이 안 됐다든지 이거 매각기를 언제 매각기 날짜 하는 건지 써야 됩니다. 그런 것들 보시고 뭐 나오는 것들이 아니니까. 8번 입찰 기간을 공고도 하고 통지를 해야 되고 앞서 그 일주일과 한 달 안에서 하는 것들을 하고 우편을 통해서 입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도 아까 보증금도 직접 우편으로 보십니다. 다만 입금증명서라든지 보증서를 보내는 것이지 돈이 아니다. 저쪽에 개봉해라. 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 기일 입찰 그날 하는 입찰과 다음 뭐 일정한 기간 중 기간 입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공고하는 거 적어도 한 달 전에 미리 공고하는 거, 또 2주 전에 공고하라 그런 것들. 그죠? 예. 그다음에 매수 신청 방법은 금전, 제값수표, 금자보증, 금전, 제값수표, 보증서인데 이쪽은 입금증, 보증서예요. 매각기일은 공고 후 2주 안에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2주만 지나면 공고되면 바로 하는데 이건 입찰 기간이 다 끝나고 일주일 후에 하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이제 기일입찰은요. 기일입찰은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바로 그죠? 바로 매각기를 열고 그 앞에 있는 기일을 취소하고 다시 또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1기 2회 입찰제인데 기간은 그렇게 할 수 없죠. 한 달 이미 미리 한 것이니까. 두 번씩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1기 2회 입찰은 똑같은 가격으로 두 번 준다는 의미가 있죠. 저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서 호가가 있다. 그래서 호가는 좀 줬다가 보였습니다.